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외도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건 시모였습니다. 급하게 3억이 필요한데 그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라. 돈은 바로 갚아줄게. 시모는 상간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를 알면서 오히려 제가 자기 아들과 이혼하길 바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모였죠. 거기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돈까지 받아내고 이혼시킬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이혼하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역이용해 사이다 한 방 크게 먹이고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필요한 돈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들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 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는지 지금 그 사연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워낙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도 무척이나 좋았죠.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한테 팔불출 소리 들을 정도로 저한테도 헌신적이고 잘했습니다. 오죽하면 친정 식구들까지 오히려 신랑 편을 들고 저한테 신랑에게 잘해주라고 뭐라 할 정도였죠. 얼른 일어나. 피곤해도 운동은 빠지면 안 된다고. 내일 하자. 오늘은 늦게까지 일해서 진짜 피곤해. 안 돼. 대신에 딱 한 바퀴만 후딱 돌고 들어오자. 퇴근하면 제가 운동 부족이라고 저녁마다 같이 운동을 나가자고 했고 호두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5알씩 가서 저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은 회사까지 빠져가며 다 따라가 주었고요. 맞벌이라 집안일도 서로 같이 하기로 했지만 집 청소는 남편이 거의 다 하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친구들이 남편 잘 만났다고 남편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남편도 조금씩 변하더군요.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는 대화가 줄었습니다. 같이 공통화제를 만들고 서로 직장 얘기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대화가 5분 이상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섭섭한 티를 내면 상당히 기계적으로 억지로 대답해주는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면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러네. 자기 말이 다 맞아. 이 정도 선에서 대답이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제 위로 언니가 둘에 아래로 남동생까지 있어서 워낙에 대화가 많았고 남편 역시 친정에 가면 말이 많아진다면서 시끌벅적하니 좋다고 했던 사람인데 유독 집에만 들어오면 입을 꾹 닫고 제가 하던 얘기들은 시답지 않게 취급을 하니 저도 말을 거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오지도 않고 주말에도 약속을 잡기보다 집에서 쉬는 걸 더 좋아하는 남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설마 바람을 피울까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 9시만 되면 잔다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주방 정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안 잤어? 이제 자야지. 피곤하다. 잔다고 해놓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 핸드폰을 보다가 12시쯤 잠드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가끔 TV에서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해서 같이 보자고 불러내면 소파에 앉아 멍하니 보면서 폰게임을 하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정도였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서재로 쓰는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초에는 운동처럼 남편과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살다 보니 그것도 하나둘씩 줄고 결국에는 혼자 하게 되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늘 한결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남편에게 트집 잡아 잔소리하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고
피곤하면 일찍 자고 싶겠지 생각하며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도 외도를 의심하지 않았던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도라기에는 출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주말에도 어디 혼자 나가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모와 함께 헬스장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가 운동하라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 그런데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내가 옆에서 알려드리려고 나도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등록했어. 괜찮지? 전부터 시모가 한 말이 있어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시모가 저만 보면 운동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사는 집과 시댁과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로 가면 가까워도 걸어가긴 무리였는데 시댁 근처 헬스장을 끊었다고 하길래 왔다 갔다 번거롭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엄마 집으로 갔다가 엄마 모시고 운동까지 하고 오려고 이게 낫겠더라고. 일주일에 딱 3번만 간다고 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모 건강을 위해서 결정한 일이라 이해해달라고 하니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남편은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고 오느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뭐 그래봤자 1시간 정도 늦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안 가는 날에는 집에 일찍 와서 핸드폰을 손에 붙들고 자기 전까지 내내 문자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해? 어? 엄마. 엄마가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셔서. 누구냐고 물어봐도 시모라고만 하고 뭔가 이상했던 저는 남편이 잠이 들었을 때 몰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 목록을 보니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마지막까지 문자를 보낸 상대는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시모로 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문자 내용을 살펴보니 엄마와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의 문자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다. 그냥 일주일 내내 운동한다고 하고 늦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괜히 의심할 수 있잖아. 조심해서 나쁠 거 없고. 어머니한테 얘기해. 그럼 안 되나? 나도 양심 있지. 일단 이렇게 만나다가 천천히 늘려가든가 하자. 알았어. 그럼 오늘 밤 꿈에서 만나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자기 엄마와 문자를 보낸다고 해놓고 어떤 여자와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날 이런 문자를 보고 나서 얼마나 열이 받던지 자고 있던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깨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문자도 싹 지우고 제가 더 알 수 없게 둘이 만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우선 진정하고 제 핸드폰으로 그 문자들을 다 찍었습니다. 문자며 사진이며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뒤져서 모조리 찍어두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퇴근 시간이 늦은 편이었는데 남편의 말대로라면 이 시간에는 이미 남편이 헬스장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도 전화를 받지 않아 저는 곧장 두 사람이 등록했다는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카드로 해당 헬스장 결제를 했고 영수증도 보여줬기 때문에 운동을 다닌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직접 가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이상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날 헬스장 근처에 차를 대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통유리라 아니 훤히 다 들여다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시모는 구석에서 실내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전화했냐? 운동하느라 못 받았어.
오늘 운동 가시는 날인지 몰랐어요. 일주일에 3번. 월수금인데 그걸 몰라? 그냥 안부차 전화드렸다고 하고는 끊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모 역시 남편과 같이 운동 중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시모만 보일 뿐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타난 건지 그 뒤로 남편이 따라 나왔고요. 여기서 더 황당하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시모가 나오고 그 뒤로 어떤 여자가 뒤따라 나오더니 남편의 팔짱을 아주 자연스럽게 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 헬스장인데 왜? 운동은 끝났어? 아니, 좀 더 하고 갈까 하는데 그래서 좀 늦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자.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평소 타고 다니는 경차 한 대가 있었는데 이날도 차를 끌고 와서 혼자 타고 갔습니다. 시댁까지 가서 시모를 모시고 운동을 간다더니 이날만 그런 건지 매번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은 차에 그 여자를 태우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이 저를 볼까봐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차에 타는 모습만 보고 고개를 다시 들었더니 그 사이 어디로 갔는지 놓쳤습니다. 저는 이날 차에서 내려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 한쪽에는 광고물이 여러 장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모델이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헬스장 주인이 그 여자더라고요. 괜히 들어갔다가 CCTV에 제 모습이 찍히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었던 저는 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거기 사장이 여자인 건 맞아. 명함도 내가 한 장 가지고 왔어. 사진으로 찍어 보낼게. 해당 헬스장은 등록 전 하루 무료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운동을 하러 가는 요일에 맞춰 친구도 그 시간에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어요. 좀 전에 네 남편 들어왔어. 혼자? 아니,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너네 시모 같던데? 엄마라고 불렀거든. 그럼 둘이 운동해? 근데 그게 좀 이상하더라. 왜? 그 여자랑 같이 있어? 너네 시모는 러닝머신 하고 있고 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사무실로 들어갔어. 사무실이라니? 여기 사장이 일하는 곳 아닐까? 구석에 사무실이라고 적힌 곳으로 둘이 들어가던데? 제가 그날 헬스장 안을 살펴봤을 때 남편이 안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와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내 같이 있었던 거였죠. 남편의 외도보다 시모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친구는 이날 핸드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찍어주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증거를 모으는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화가 안 나겠어요? 당장 헬스장에 쳐들어가서 사무실 문 열고 두 사람 끌어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친구가 두 사람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고 참고 계속 같이 살 거 아니고 이혼할 거면 더 독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 없이는 더 억울한 일만 당할 거라면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제 선택이지만 일단 손안에 증거가 있어야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한 거죠. 저는 친구와 전화를 끊고 이게 꿈인가 뭔가 싶은 생각에 헛구역질이 계속 올라와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회사에서 집중도 못하고 갑자기 눈물이 줄줄 나오기도 했죠. 한마디로 넋 빠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엉망진창이 된 집이랑 제 꼴을 보니
이러다간 제가 미치겠다 싶더라고요. 친구의 권유로 심리 상담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저 두 사람이 저 없이 잘 사는 꼴을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바로 변호사 상담부터 받았고 그 뒤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한 지 6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도 그랬고 집에 와서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부터 핸드폰까지 뒤져보느라 하루하루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혹시나 남편과 시모가 알게 될까봐 저는 순진한 며느리처럼 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하는 건지 퇴근 후 저에게 전화를 걸 때가 있었는데요.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좀 전에 퇴근해서 운동 가는 길인데 어디야? 나 아직 회사야. 언제 퇴근하려고? 글쎄, 한 1시간은 더 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집에 오면 빨라도 9시는 넘겠네? 그럴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시모도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는 제가 퇴근은 했는지 물었는데 처음엔 그저 어디인지 궁금해서 전화한 줄 알았지만 본인들이 숨기는 게 있으니 중간중간 확인을 하려고 전화한 거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더 안심하고 열심히 바람을 피울 수 있었죠. 그 때문에 제 손에 들어오는 증거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증거를 모으며 지내다 하루 날 잡아 저는 해당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증거도 있겠다. 혹시나 남편이나 시모를 마주쳐도 제가 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 오전이었고 쉬는 날 없이 운영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 중이더라고요. 뭐지 싶었던 저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무슨 공사 하는 거예요? 여기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길래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손님! 네? 혹시 헬스장 등록하러 오신 거예요? 네. 갑자기 저렇게 물어보니 저도 네라고 대답을 해버렸는데요. 저희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거든요. 공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안에 있던 사무실도 없애서 훨씬 더 넓어질 거고 새로운 운동기구도 들어올 거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헬스장 간판도 바뀔 거고요. 혹시 미리 예약하시면 제가 고객님 특별 혜택으로 2달 더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누구세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여기 명함이에요. 여기 헬스장 제가 인수했거든요. 언제 인수를 했는지 공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물어봤는데 얘기를 듣고 따져보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헬스장을 팔고 나서도 시모와 남편은 여전히 운동을 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시모는 저에게 더 기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3억이요?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급하게 3억이 필요해서 그래. 그렇게 큰 돈은 없죠. 그럼 네 집 담보로 대출 좀 받는 건 어떠냐? 네? 시모는 갑자기 저희가 살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하듯 말씀하시니 더 어이가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과 같이 집을 마련했다면 저한테 굳이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집 명의는 제 단독 명의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 모르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했죠.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 학업을 마치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저보다 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진 돈만으로 집을 얻기에는 부족했고 남편이 모은 돈을 탈탈 털어 합쳐봐도 전세를 구하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했는데 전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 덕분으로 그렇게 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편히 살게 되었는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건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어디 투자하신다고 하던데? 투자? 내가 듣기로는 몇 달만 쓴다고 하시던데? 3개월. 나한테도 3개월만 쓰고 주신다고 했어. 그럼 뭐 해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여태 돈 해달라고 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돈 떼먹을 사람 아니야. 그건 내가 보장해. 시모 역시 저에게 대출 얘기를 꺼냈을 때 바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굴 보장한다는 건지 남편은 시모에게 돈을 빌려줘도 나중에 못 받을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며 빌려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시모가 돈을 해달라는 이유를 알고는 두 사람을 아니 상간녀까지 해서 세 사람 모두 절대 좋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이미 돈 얘기를 서로 나눈 상태였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상간녀였고요. 자는 척을 하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시모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아니 그럼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야? 한 3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 투자해주면 저도 같이 공동대표로 이름 올릴 수 있고 엄마도 이사로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이사? 네. 그러면 엄마는 일 안 해도 평생 월급 나오는 거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진짜로? 당연하죠. 이사면 연봉이 꽤 높게 책정될 텐데 이런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럼 무슨 짓을 해서라도 3억 크거 만들어 봐야지. 상간녀가 헬스장을 팔고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팔고 받은 돈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 3억이 왜 필요한가 했더니 그 헬스장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운영됐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가격으로 팔아서 대출 상환하고 돈이 좀 남았는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남편과 시모가 함께 그 회사에 이름을 올리고 사업 운영 자금으로 3억이 필요하게 되자 그 돈을 저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죠. 일단 제가 대출을 받아 3억을 해주면 남편은 저와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했던 것도 그 기간 안에 빠르게 이혼해서 서류 정리를 마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건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차는 본인이 결혼 전부터 타던 차라 가지고 가면 그뿐이었고 대신 집은 제 명의에 친정에서 해주신 거라서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최대한 받아서 이혼할 생각이었던 건데 두 사람의 계획을 알고 나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돈까지 챙길 속셈이었는데 저는 끝까지 속아주는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돈 해주고 이혼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역이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은행 다녀왔어? 네, 신청하고 왔어요. 보통 당일에 돈이 나온다고 하던데 아니야? 아니에요. 심사 과정이 있어서 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럼 얼마나 걸리려나? 내가 좀 급해서 그래. 기다려보세요. 돈 들어오는 대로 제가 전화 드릴게요. 시모는 상당히 급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얼른 돈 받고 아들 이혼시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급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소송해서 남편과 상간녀는 물론 시모까지 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싶었거든요.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돈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돈 안 들어왔어? 네. 거기 은행 어디야? 내가 직접 전화해 볼게. 전화하셔도 본인 아니어서 아마 진행 상황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하긴 그렇긴 하네. 그렇게 잠자코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너도 좀 급하다고 전화해서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해봐.
사정이 있다고만 빨리 일 처리해주기도 한다던데. 그럴게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저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수시로 전화하시면 곤란해요. 아이, 그래, 알았다. 아, 이래. 아이, 그런데 나도 좀 급하니까 연락 좀 줘. 네, 그럴게요. 하지만 시모가 원하는 대로 될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는데 돈은 나오지 않고 조급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과 시모였습니다. 상간녀가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쪼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모았음에도 기회가 되면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상간녀는 자주 만나고 있었고 제가 모르는 줄 아는 시모는 자기 아들과 상간녀의 만남을 눈감아주며 저에게 돈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소식이 없자 시모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응? 뭐가요? 아니, 왜 연락이 없냐고. 네가 말한 날짜가 이미 지났잖아. 은행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제가 처리하는 게 아닌데 어떡해요. 아니, 나도 약속이라는 걸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날짜가 밀리면 곤란하다고. 내 사정도 좀 봐줘라. 응? 그래서 저는 이날 시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 말대로 하든 안 하든 저는 손해볼 것도 없었고 말이나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으로 꺼냈는데 정말 급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시모가 제 제안을 확 물었습니다. 정 그렇게 급하시면 어머님 사시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신 건 어떠세요? 뭐? 내 집을? 그 집도 대출 받으면 그 정도 돈은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건 좀... 그리고 너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내가 지금 신청하면 더 늦게 나올 거 아니야. 제가 알아보니까 이 금융권은 좀 빠른 곳 같더라고요. 이 금융이면 이자 높은 곳 아니야? 맞아요. 대신 돈은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제가 신청한 은행 대출 나올 거니까 돈 받는 대로 드리면 그 돈으로 대출금 바로 상환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이 사이에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제가 얘기하자 시모는 혹했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지간히 급했나 보더라고요. 이날 결국 한참 고민하더니 시모는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돈 나오면 그 돈 바로 나한테 보내줘야 해. 알았지? 그럼요. 당연하죠. 얼마 뒤 시모는 정말 이 금융권에서 시댁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에서 그 돈이 상간녀에게 전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죠.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소송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근 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시댁으로 오라고 했고요. 제가 줄 게 있다고 한 말에 시모는 그게 돈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고 돈 얘기부터 했습니다. 어서 와. 오는데 차는 안 막혔고? 네. 저녁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금방 차려줄게. 아니요. 저도 일이 좀 남아서 얼른 집에 가서 일해야 해요. 무슨 회사에서 직원을 그렇게 부려먹어. 퇴근했으면 집에서 쉬게 해야지. 집에서까지 일을 시키고 말이야. 고생이 많네, 우리 며느리. 서 있지 말고 일단 앉아. 다리 아파. 그리고 우리 지환이도 거의 다 왔다고 좀 전에 전화 왔어. 그런데 줄 거 있다며? 얼른 줘봐. 어머니 아들 오면 그때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날 돈을 받을 줄 알았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도착하자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먼저 올 줄 알았는데 일찍 왔네? 얼른 앉아. 내가 좀 바빠서. 그래, 얼른 정리할 건 하고 갈 사람은 가고 해야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시모와 남편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돈은?
아, 혹시 통장에 돈 넣어놨어? 큰돈이라 이체가 안 되니까 통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그랬겠네. 얼른 열어봐. 네. 그런데 봉투 안에는 그들이 원하는 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안에 이혼 신청서를 넣었거든요. 이게 뭐야? 뭔데 그래? 통장은 안에 없어? 남편은 이혼 신청서를 보고 벙찐 얼굴이었고 그 옆에서 시몬은 종이가 뭔지는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 안에 손을 넣고는 통장만 찾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멍하니 있자 시모가 그제야 남편 손에 들린 종이를 뺏어서 봤는데요. 이혼? 이혼 신청서?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 그럼 드릴 거 드렸으니 이제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야! 뭐 하기는 거기 쓰여있는 그대로 이혼하자는 거야. 한글 못 읽어? 그러니까 갑자기 뭔데? 나는 갑자기 아닌데? 그리고 너도 갑자기 아니잖아. 아니야? 전부터 나랑 이혼할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왜 놀라는 척을 해? 아,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말해서 놀란 거야? 슈모 역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에게 왜 이혼하려고 하냐고 난리였습니다. 어머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놀라셨어요? 뭐?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 저 빈손으로 나가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쩌죠? 빈손으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될 텐데? 야, 이선주! 왜? 너 말이야,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나 모르게 조용히 바람을 피워놓고 이혼 바란 건 너 아니었어? 어머님도 사람이 어쩜 그래요? 자식이 바람났으면 타일러도 모자랄 판에 잘 만나라고 판을 깔아줘요? 난 모르는 일이야. 나한테 왜 그래? 지환이 너 여자 있어? 연습을 더 하셔야겠어요. 연기가 너무 어색하네요. 이 상황에 시몬은 계속해서 돈 얘기를 했습니다. 너 돈은 오늘 준다고 했잖아. 제가 언제요? 오늘 준다고 한 건 돈이 아니라 이혼 신청서였는데요. 제가 언제 오늘 돈 준다고 했어요? 그럼 내 돈은? 나 가진 거라고는 이 집 하나뿐인데 이걸 어쩔 거냐고. 저도 가진 게 집 하나뿐인데 담보로 대출받아 돈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 돈은 빼서 써도 되고 어머님 집은 안 되나요? 뭐 그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요. 어머나 어떡해. 내 돈 어떡해. 지환이 너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남편도 무척이라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더 해주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게, 너네 엄마 돈 어떡하냐? 이자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올 텐데. 지금이라도 돈 다시 달라고 해봐. 뭐? 언제까지 모르는 척하려고? 그 돈 네 여자친구한테 준 거 아니야? 최연이 그 여자한테 줬잖아. 능력건 잘 받아내서 빨리 대출금부터 갚아야 할 것 같은데? 참, 그리고 이 말 깜빡할 뻔했네. 며칠 있으면 소장이 도착할 거니까 알아서 잘 대처해보라고 해. 그리고 답변서에 조금이라도 거짓을 적어놓으면 그땐 더 각오해야 할 거라고 전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도 집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할 거냐면서 남편에게 큰 소리 쳤거든요. 집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남편이 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따라 바로 나온 모양이었어요. 누구보다 저와 이혼을 바라고 있었으면서 이날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거부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이대로 이혼하면 손해였거든요. 어떻게든 3억을 받아내야 했는지 남편은 나 너랑 이혼 절대 못해! 안 해! 왜? 네가 바라던 바 아니었어? 왜 이러는데? 왜 이러긴.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장을 보냈겠어? 이쯤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거야? 시치미 떼기로 작정했어? 계속 모른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아이, 난 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혼은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네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분명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인지 아닌지는 뭐 법대로 하면 다 밝혀지지 않겠어? 혹시 장모님도 아셔? 왜? 우리 집에서 알게 될까 무섭냐? 어? 그거 무서운 사람이 바람은 어떻게 피웠냐? 평생 안 들킬 거라 생각한 거야? 암튼 난 이혼 안 해. 네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 소송할 거야. 소송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뭐? 뭘 분할해? 우리가 나눌 재산이 어디 있어? 결혼해서 돈 관리도 각자 했고 생활비 각출해서 살았는데. 이 집 있잖아. 잊었냐? 이 집이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가 산 세월이 있는데 이 정도면 나한테도 나눠줘야지. 꼭 절반은 아니어도 내 집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보세요, 강지환 씨. 날 박는 대로 나가서 직접 알아봐.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거기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남편 앞에서 친정에서 해준 집이라 분할 대상이 아닌 걸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조급해 보였고 당장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는지 컴퓨터를 켜서 이것저것 급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소장을 받고 나서 상간녀의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한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었지만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불이 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모양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오히려 제 속이 편했습니다. 둘이 잘 먹고 잘 살든 말든 어차피 이혼할 건데 이제는 둘이 살림을 차린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시모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난 게 제 탓도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생각을 해봐. 무슨 일이든 혼자 일어나는 법은 없다고. 특히 부부 사이는 한쪽 잘못만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 지환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 원인은 저한테 찾으실 게 아니라 그쪽 아들한테 찾으셔야죠.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혼자만 쏙 빠져나갈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외도 숨겨준 것도 그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모르셨어요? 슈모는 예상대로 계속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증거는 다 있으니 입 아프게 계속 말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법으로 하자 싶어서 이쯤에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어떻게든 자기 아들과 저의 이혼을 막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는데요. 정말 지겹도록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제 탓으로 돌리려고 제 잘못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혼을 하더라도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환이가 회사 일로 바쁘고 힘들다던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오라고 해도 안 오길래 작정하고 어제 불러서 집에 왔는데 애가 얼굴이 아주 수척해졌어. 그래서요? 그냥 너도 이 정도로만 하고 서로 노력을 해봐. 응? 노력이요? 이혼해서 네가 얻을 게 대체 뭐냐? 이혼녀 되는 거밖에 더해?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요즘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 색안경 끼고 보는 거 여전하다고. 저 모르게 바람 피우고 별짓 다 하고 다닌 남편 놈과 다시 노력해서 잘 살아보라는 시모의 말에 순간적으로 미친 여자처럼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웃음도 같이 터졌습니다. 너무 기막히고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성을 되찾고 아주 똑똑히 다시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볼 일도 없고 전화도 받을 일 없을 테니 전화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리고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똑바로 파악하고 가정교육 다시 똑바로 시키세요. 아셨어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돈 받아내고 이혼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들어서 분했는지 시모는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한 말을 다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날 늦게 들어온 남편이 혼자 씩씩대면서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엄마가 충격받아서 몸져 누웠냐? 어? 우리 엄마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 우리 엄마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구질구질하게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욕 한마디 해줬습니다. 앞으로 할 말 있으면 아무 때나 나한테 이러지 말고 또 전화도 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그리고 전화해도 연결 안 될 거야. 지금 너랑 너네 엄마 번호 둘 다 차단했으니까. 저는 곧 이혼할 거니 친정에도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당장 찾아와서 남편 놈 뺨이라도 때려주겠다고 하는 아빠를 겨우 말렸습니다. 괜히 몸에 손댔다가 폭력 썼다고 고소하네 만회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뭐라도 트집을 잡히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당장 돈도 급했고 상간녀 소송으로 상간녀 기분까지 살펴야 하니 최대한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했죠.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혼은 더 그랬어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이혼하려고 하니 서로가 밑바닥을 보여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의 이혼보다 더 급한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저와 이혼하면 상간녀가 시작한 사업에 남편과 시모 이름을 올리고 함께 일해서 돈 벌 생각이었나 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만간 상간녀와 정리를 할 테니 어떻게든 돈부터 해결해달라며 제 앞에서 빌기 시작하는데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상간녀와 정리를 한다고 해도 저는 남편과 다시 잘해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든 한번 신뢰가 깨지면 끝이니까요. 저도 여기저기 주워들은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접하고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용서하고 사는 부부의 얘기를 보게 되었는데 참고 사는 여자는 내내 불안 속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언제 또 남편이 바람을 피울지 모르니 매 순간 의심해야 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면서요. 저 역시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한번 바람핀 사람이 용서해 준다고 또 안 그러라는 법이 있나요? 저는 여자 문제는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 이미 그 믿음을 깨버린 사람은 남편이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소송은 예정대로 아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상간녀의 소란으로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시모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몇 달간의 지겨운 소송 끝에 쓰레기 같은 남편 놈과 드디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판결문이 제 손에 들어오자 그제야 소송이 끝났음이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소송이 끝나서 이렇게나 후련했는데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아니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그 돈 때문에 상간녀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매달 이자는 나가고 그 이자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닌데 상간녀는 자기 회사에 전 남편과 전 시모 이름을 올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줄 때 차용증을 쓴 것도 없어서 법적으로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이제부터는 싸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저는 제 일에만 신경 쓰며 지냈는데요.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돈 맡겨놨어? 자기도
아니, 너도 알잖아. 지금 내 상황. 뭔 상황? 아, 그 여자가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까지 낸 그 상황? 그런데 그 여자가 취직은 안 시켜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도망갔어. 뭐? 사무실 정리하고 우리 엄마 돈 가지고 도망갔다고.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상간녀가 돈을 들고 튀었다니 황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전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저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가 나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라고 네가 시켰잖아.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너네 엄마는 어떻게든 대출 받았을걸? 그리고 내가 꼭 그래야 한다고 했어?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해준 거였는데 실행에 옮긴 건 너네 엄마잖아. 3억 주면 그 회사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거 바라고 어떻게든 돈 마련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리고 나 속이고 너랑 네 엄마랑 상간녀 만나고 다닌 건?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날 전 남편은 곱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다가 또 제 탓이라고 했다가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았는데 친정아빠가 오기로 한 걸 전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전 남편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제 뒤에서 아빠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저를 붙들고 흔들어 제끼니 그 모습을 본 아빠가 급하게 뛰어오셨죠. 야, 임마! 누구세요? 너 이 자식 그거 안 나?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여기서 어디라고 찾아와? 그때 분명 말했는데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저 그게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잠깐 온 겁니다. 이거 놓으세요. 못나. 경찰서 가자. 빨리 따라와. 멱살 잡으신 거 이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고요. 안 놓으시면 고소합니다. 폭력? 그럼 이혼해서 남남된 내 딸 찾아와서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도 폭력이겠네. 저거 언제요? 이날 그 장소는 주변에 CCTV가 정확히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키자 전 남편은 화들짝 놀란 얼굴이었는데요. 저는 아빠의 말대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자 전 남편은 어떻게든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있는 힘껏 전 남편을 붙잡고 있어서 결국 이날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그리고 찾아오는 것도 스토킹이 맞다는 말에 전 남편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를 했는데요. 아니, 이혼을 했어도 한때 부부였다고요. 그런데 무슨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아무리 과거에 부부였어도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혼 후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행동하시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날 이후 전 남편은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찾아오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취직을 하긴 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조건도 그저 그러니 만족할 수 없었겠죠. 암튼 버는 돈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했고 그런 생활이 결코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전시모 역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과 설거지를 한다고 했는데 일 안 하고 편하게 살려다가 나이 들어서도 일하게 생겼으니 두 사람은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두 사람과는 다르게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하던 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물론 그 당시 충격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있답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